고아의 고졸 따위 며느리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잖아. 당장 그 애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7년 전 시어머니가 위자료라며 500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며 먹고 떨어지라고 내뱉은 말입니다. 부모 없는 집안에 고조랑역에 아들도 못 낳는 재수 없는 며느리라고 손녀딸 민지와 함께 시댁에서 쫓겨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은 그 상황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고 커튼 뒤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상간녀 김미영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500만 원만 받고 쫓겨난 며느리가 2조 원의 재벌 회장이 되어 있을 줄을요. 저는 올해 36세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화보다도 기가 막히고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자랐어요. 고아원 생활은 외롭고 팍팍했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일찍 배웠거든요. 대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대줄 엄마나 아빠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고아원을 나온 뒤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서빙, 청소 용역. 뭐든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회계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인터넷 무료 강의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던 회사에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곳은 중견 건설사 격리 담당이었습니다. 고졸 출신이었지만 그래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날 저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저 취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렇게 취업한 회사에서 남편 박태진을 만났습니다. H태진건설 협력업체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서류를 들고 우리 사무실에 왔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반년을 만나는 동안 태진은 한 번도 제 학력이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저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고아 출신의 고졸인 세상에 가족이 없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면서도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태진의 집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태진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그때 태진이 얼마나 마마보이인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H태진건설 시댁에 처음 들어서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경기도 분당의 넓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에 고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현관문은 무거운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는 태진의 손을 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오은숙이 나왔어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아주 얇은 미소를 걸쳤습니다. 어서 와요 라고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살기 시작한 첫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 오은숙이 식탁에 앉아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태진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태진아, 고졸 출신 며느리가 살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숫자나 세던 손가락으로 뭘 하겠어?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시선을 식탁 위로 내렸어요.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오은숙의 말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어요. 이런 음식을 시어머니한테 먹으라고 내놓는 거니? 어떤 날은 제가 입은 옷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아 출신은 옷 입는 법도 모른다니까. 저는 매번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놓고 고아 출신, 고졸 출신이라며 전을 무시해서요. 태진이 옆에서 힘내라고 해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진은 늘 제 기대를 비켜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향해 날을 세울 때마다 태진은 자리를 피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저만 따로 불러세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윤아,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잖아. 그 말이 얼마나 저를 무너뜨렸는지 그는 끝내 몰랐을 겁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민지가 뱃속에 생겼을 때 저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시어머니 오은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딸은 쓸모없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민지가 태어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은숙은 손녀를 이뻐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기다린다면서 항상 아들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무속인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점을 보러 자주 다니시는 것 같던데 거실 한편에는 이상한 부적 같은 것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 낳는 부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오은숙이 빠져있는 무속인은 백호 태왕선녀라는 무당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시댁에 그 점쟁이가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50대 중반의 그 여자는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더니 오은숙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오은숙은 더 대담해졌어요. 문이 얇아서 거실 이야기가 다 들렸습니다. 백호 태왕선녀가 부채를 크게 휘두르며 말했어요. 저 며느리 팔자를 봤더니 집안 기운을 빨아먹는 팔자야. 이 상태로 두면 태진이가 단명하니까 빨리 결정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은숙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의 손을 덥석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진아, 어미 말 좀 들어라. 아들도 못 낳는 저 근본 없는 고아 출신 여자를 이 집안에서 내보내야 해. 저는 방문 너머로 숨을 죽였어요. 태진의 입에서 저를 위한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태진이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어머니,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내보낼지 방법을 묻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여기서 무엇인가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가족이 없는 저는 기댈 곳이 없었어요. 오은숙이 따르는 무속인 백호 태왕선녀는 다음번에 와서 제 딸 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도 문제야. 저 아이가 이 집에 있는 한 아들 복이 끊긴다고 하면서 민지 때문에 이 집대가 끊기는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점사로 시어머니를 유혹했습니다. 친손녀지만 이 집에서 며느리랑 내쫓아야 한다는 점쟁이의 말에 휘둘리는 것 같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그 예감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 집안에서 내쫓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 태진도 반대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가족이 없이 자란 고아 출신인 저에게 느껴지는 외로움과 두려움 같은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밤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오은숙이 저를 거실로 불러 세우며 차갑게 말했어요. 지훈아,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이럴 때 네가 오늘 이 집안에서 좀 나가줘야겠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은숙은 대답 대신 이미 싸놓은 짐가방을 마당으로 집어던졌어요. 고졸이라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니? 그 애 데리고 이혼 도장 찍고 이 집안에서 좀 꺼지라는 말인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니? 오은숙의 차가운 말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내리는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마당으로 저는 민지를 안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녀딸 민지가 이제 겨우 3살이에요. 이러시면 천벌 받으세요. 비 오는 날 며느리하고 손녀딸을 집 밖으로 내치겠다니요? 시어머니는 네가 감히 뭘 안다고 주둥아리를 나불대냐면서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마당으로 던졌어요. 위자료 500만 원이니까 이 돈 가지고 이 집에서 좀 나가주라는 거였습니다. 봉투는 빗속에 떨어져 순식간에 물을 머금었습니다. 땅바닥에 내버려진 하얀 봉투가 젖어 있었고 저는 그 돈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그 짧은 순간 태진 씨의 회사에 취업을 하고 기뻐했던 시간부터 시집 와서 민지를 낳고 이방인처럼 내팽개쳐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의 시간들이 한편의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충격과 슬픔을 추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딘가에 있을 남편 태진을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남편의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오은숙이 대문을 향해 차갑게 손짓하며 내뱉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커튼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쫓겨나는 아내를 붙잡지 않는 남편이라니 정말 얼척이 없었습니다. 3살짜리 딸이 조강지처와 함께 비 속에서 버려지는데 남편은 커튼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금니를 꽉 깨물었는데 잇몸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분노를 느낄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제발 부정 타니까 이 집에서 좀 꺼져. 우리 아들은 하나도 안 닮은 그 애 데리고 이 집안에서 좀 사라져줘라. 손녀딸 민지 앞에서 친할머니가 마치 정신 나간 노인네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네가 사라져줘야. 우리 태진이도 재혼해서 아들은 봐야 하지 않겠니? 양심이 있으면 고아 주제에 더는 버티지 말고 좀 나가줘. 고졸 며느리 따위가 감히 어디서 우리 집 며느리 행세야? 그렇게 시어머니 오은숙은 차가운 말로 저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저와 민지를 문 밖으로 내쫓고 대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저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만 왔습니다. 잘 살라고 미안하다고 하는 문자였어요. 딸 민지가 제 목을 2팔로 꼭 안은 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밉다고 우는 딸아이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3살짜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골목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강제로 쫓겨난 뒤에
저와 민지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어요.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 방은 한 평 반이었습니다. 민지와 나란히 누우면 팔을 뻗을 공간도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격과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닥쳐 있었기 때문에 슬퍼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무런 가족도 없는 저는 지금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민지를 키우며 살 수 있었습니다. 민지를 고시원 근처 돌봄센터에 맡기고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택배 아르바이트인 쿠팡 새벽 배송 일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새벽에 출근을 했고 택배 일이 끝나면 바로 쉬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밥값이 필요했고 내일은 월세, 이번 달은 민지 병원비와 약가. 하루하루가 돈이 필요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저에게는 정말 살기 위해서 버텨야 하는 전쟁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1년, 2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 돈을 벌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밤, 저는 협탁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아기 때 입던 낡은 베네 저고리 아래에 비닐로 꼼꼼히 싸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꺼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빗속에서 진흙 위에 납작하게 젖어 있던 위자료가 들어있는 그 500만 원이 그대로 담겨 있는 봉투였어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그 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봉투를 손으로 한번 꼭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어요. 5만 원짜리 지폐 묶음이 100장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다시 비닐 안에 넣고 베네 저고리 아래 원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았어요. 이 봉투를 마지막으로 꺼내는 날은 내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지가 감기가 걸렸는지 열이 났습니다. 저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이마 위 식은 수건을 다시 적셔 올려놓았어요. 민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부터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었습니다. 슬퍼서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아서요. 가족이 없는 슬픈 현실을 우리 민지한테 되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돼. 그 평범함도 저에겐 사치였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걱정을 하며 살았지만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고통을 되돌려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며 다짐하며 그 복수의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 어쩌다가 쓰레기 같은 집안의 남편을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가끔 태진을 만나 결혼한 저의 선택을 후회하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태진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은숙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태진은 그저 웃거나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오은숙이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지윤아, 어머니 저렇게 하시는 거 다 너 잘 되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사람을 막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진이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 오은숙의 아들로 마마보이처럼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민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며 달려온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이혼당하고 시댁에서 쫓겨난 지가 4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많이 컸어요. 키도 많이 자라서
어느새 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민지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 나이였지만 똘똘하고 성실했어요. 아빠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자신을 버린 아빠와 할머니를 그리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어린 딸아이는 할머니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다 큰 어른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민지를 보면 눈물이 났지만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인생은 슬퍼할 시간보다 웃으며 보내야 할 시간들이 더 많아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는 민지와 함께 한강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녔고 운동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 나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민지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지는 두 손으로 제 다리를 꼭 쥔 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언니 오빠들이 사먹는 라면이 맛있어 보였나 봐요. 저는 민지랑 컵라면을 사서 평화로운 한강의 풍경을 보며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짧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민지가 알았는지 민지는 항상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 제 딸이 대견해서 아직 어린 민지가 든든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지가 평생 엄마 곁에서 지켜준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민지의 말을 듣고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버려진 저의 현실이 서글펐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쁜 딸이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강에서 민지와 함께 라면을 먹고 온 다음 날부터는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취미 생활도 갖고 퇴근 후 책도 읽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고시원 좁은 방에서 어느덧 7살이 되었어요. 생일 케이크 하나 제대로 사줄 형편이 안 되어서 편의점에서 초 하나를 사다가 초코파이 위에 꽂아줬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초코파이였지만 민지는 그래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힘이었어요. 겨울철에는 새벽 배송을 나가면 손이 터서 까지기도 했고 식당 서빙을 마치고 돌아오면 발이 부어 신발이 벗겨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게 유일한 위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비치 반지였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고아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이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모르지만 원장님은 지윤아, 내 엄마가 너를 이곳에 맡길 때 맡기고 가신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그 비치 반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반지는 은빛줄에 깨어져 있었고 빛의 색이 유난히 깊고 맑았습니다. 저는 힘든 날마다 그것을 손 안에 쥐고 눈을 감았어요. 저를 버린 부모님이 언젠가 나타나게 되면 이 반지 때문에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거든요. 이 작은 반지 하나가 저와 세상을 이어주는 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이 반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를 버린 부모님이 저를 왜 버렸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어요. 시댁에서 이혼당하고 쫓겨난 지 4년 정도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골목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고시원 문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짙은 검정색이었고 차체가 길고 반듯했습니다. 고시원들이 모여있는 이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늦추며 자동차를 쳐다봤어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는데 느낌이 저를 찾아온 자동차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차 뒷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내렸어요. 일본식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 걸음걸이가 조용하면서도 무게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를 향해 곧장 걸어오더니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혹시 한지훈 씨 맞으신가요? 그는 서투른 한국말로 말을 말했습니다. 일본인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분 같았어요.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새벽 배송 박스를 내려놓고 땀을 닦고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요. 혹시 무슨 일이세요? 일본인 노신사가 허리를 펴며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지훈 씨, 저는 일본에서 온 스즈키 순스케라고 합니다. 33년 동안 아가씨를 찾아 헤맸는데 이제서야 찾게 되었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33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출생의 비밀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일본 사람이 저를 찾아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갑자기 새벽 시간에 고시원이 몰려있는 이곳 골목에서 처음 보는 노신사가 허리를 굽히며 자신을 찾아 헤맸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기인지 진심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치는 거 아니죠? 순스케는 제 말을 듣고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지훈 씨, 이거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눈으로만 봤어요. 순스케가 봉투를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 저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33년 전 제가 자란 고아원 입소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과 입소 날짜, 그리고 당시 기부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적혀 있었어요. 낯선 일본인 이름이었지만 손끝이 떨려왔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순스케가 말을 이었어요. 한지훈 씨, 일본 부동산 그룹 혼토니의 창업주이신 사토시 나카모토 회장님이 33년 전 아가씨가 맡겨진 고아원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외동딸이 사정이 있어서 아가씨를 그곳 고아원에 맡기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 씨의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회장님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아시고 아가씨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33년이에요. 순스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친자인지 확인하려면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일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순스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그 안에 제가 끼고 있는 똑같은 비치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목에 걸린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색도 문양도 크기도 정확히 같았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목에 걸린 줄을 풀어 반지를 꺼내 순스케가 내민 반지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두 개가 맞붙는 순간 문양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꽃잎 모양이었어요. 떨어져 있으면 반쪽짜리였는데 붙이고 나니 온전한 꽃 한 송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제 출생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일본인이었다니,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건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참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순스케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아가씨를 찾으면 회사의 모든 자산을 지훈 아가씨에게 상속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저희 혼토니 그룹의 자산 규모는 약 2조 원 정도입니다. 지훈 아가씨, 혹시 일본으로 오시겠습니까? 2조 원이라는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잠깐 멍멍했습니다. 20억 원도 아니고 200억 원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2천억도 아니고 2조 원이라니요? 상상이 되지 않는 숫자였어요. 평생 20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던 제 앞에 2조 원이라는 유산이라니요. 혹시나 꿈을 꾸는 것 같아서 볼을 꼬집었는데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조차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오은숙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진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시댁에서 쫓겨나면서 위자료로 받은 500만 원의 봉투가 떠올랐어요. 그 봉투는 돈이 아니라 제가 당한 모욕의 증거였습니다. 비현실적인 일본인 부모님이라는 충격보다 4년 전 민지와 함께 버려졌던 처절했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어요.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며 순스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2조 원이라고 하셨어요? 한국 돈으로? 순스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지훈 아가씨, 저희 혼토니 그룹의 자산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일본으로 오시면 모든 회사의 자산을 지훈 씨가 물려받게 되실 겁니다. 단, 일본에서 DNA 검사를 해서 회장님의 친손녀인지 확인하고 나면 상속 절차가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일본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은 채로 저는 고시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이불을 개고 옷까지 몇 벌을 낡은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장롱 아래 칸을 열어 베넷 저고리 밑에 숨겨둔 위자료로 받은 500만 원 봉투를 꺼내 가방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됐어요. 민지는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하러 안 가? 저는 아이의 외투를 입혀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어요. 민지야, 우리 이제 좋은 데 가서 살아볼까? 이 좁은 고시원 말고 더 좋은 데로.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저는 민지를 안고 짐도 별로 없는 고시원을 뒤로 한 채 일본으로 바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2년 전에 민지와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만들어둔 여권이 있어서 다른 준비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슌스케가 비행기표를 퍼스트 클래스로 준비를 해주어서 몸만 나오면 됐습니다. 저는 제 앞에 새롭게 펼쳐질 인생이 너무나 궁금하고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지금 당장 떠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고시원 문을 닫고 나오면서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한 평 반짜리 그 방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습기 찬 벽, 좁은 창문, 녹슨 잠금 장치. 저는 눈에 힘을 주고 고개를 돌렸어요. 다시는 이런 곳에서 민지를 재우지 않겠다고 말 대신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혼토니 그룹의 고문 변호사 순스케의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골목을 내다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간판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혼당하고 민지와 함께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은 고시원 방이 이제는 그리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제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또 10억도 아니고 2조 원이라니요? 그것도 일본으로요?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순스케가 앞좌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순스케에게 물었어요. 대체 그게 무엇인가요? 당신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순스케가 미소를 지으며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알아가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아가씨를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최근에서야 아가씨가 계신 고시원을 찾게 된 거였고, 그 전에 남편분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정보통을 동원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답니다. 지금 남편분의 회사 H태진건설이 아가씨가 떠나신 후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는 부동산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건설 쪽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빠르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 어둠을 바라봤어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인가? 나와 민지를 차갑게 버린 사람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섞인 상태였지만 제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갑게 버렸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속도는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속도보다 빠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처음 타보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안에서 민지는 신나서 들떠 있었습니다. 즐거워하는 민지를 보며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지와 저는 일본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스케는 미리 예약을 잡아두었다며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일본에서 친자 확인 절차부터 마쳐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끝나야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저는 민지 손을 꼭 잡고 병원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내 인생이 증명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또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검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면봉으로 볼 안쪽을 문지르고 몇 장의 서류에 서명하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서류 맨 아래 제 이름 옆에 찍히는 도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순스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2주가 걸린다고 했고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됐어요. 밤이 되면 저는 목에 걸린 비치 반지를 쥐고 민지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로 여기 일본에서 사는 거야? 민지가 물었을 때 저는 확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제가 회장의 친손녀라는 친자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2주 뒤 혼돈이 그룹 본사 회의실 길게 뻗은 테이블 끝에서 순스케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제 손끝이 봉투를 열자 99.9%로 친자일치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울음이 나오려는 걸 삼켰어요. 순스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이제부터는 법적으로도 회장님의 외손녀, 혼돈이 그룹의 상속인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도망칠 핑계가 사라졌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민지의 인생도 제 인생도. 친자 확인이 된 다음부터가 상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이사회는 저를 후계자 교육 프로그램에 올려두었고 순스케는 제 옆에서 하루 단위로 스케줄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가씨의 무기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오전엔 일본어와 기업법, 오후엔 부동산 투자와 재무제표, 밤엔 혼돈이 그룹의 자산 리스트를 외웠어요. 단지 그냥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혼돈이 그룹의 회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만이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순스케는 저를 도쿄 외곽의 넓은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혼돈이 그룹 창업주 사토시 나카모토 회장이 평생을 살던 곳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 조용한 복도, 벽마다 걸린 수묵화들. 바닥은 윤이 나는 원목이었고 창밖으로는 손질이 잘 된 정원이 내다보였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고시원 한 평 반짜리 방에서 이조원 그룹의 회장이 머무는 이곳까지 오는데 4년이 걸렸어요. 발바닥이 두꺼운 양탄자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곰팡이 핀 장판 위에 서 있던 제 발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현실이었고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봄센터에서 생활하던 민지는 이제 저택 안쪽에서 마련된 별도의 공부방에서 일본인 가정교사에게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3년 동안의 일본의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국제금융과 부동산 투자 이론을 공부했어요. 오후에는 실제 계약서와 법인 서류를 읽고 분석했습니다. 저녁에는 순스케와 함께 혼돈이 그룹의 자산 현황을 검토했어요. 밥을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4시간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숫자와 법률 용어와 일본어가 뒤엉켜 꿈속에서도 서류가 날아다녔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서 밤마다 공책을 펼치던 버릇이 여기서도 이어졌어요. 다만 낡은 공책 대신 가죽 표지가 달린 두꺼운 노트였을 뿐입니다. 순스케는 엄한 스승이었어요. 틀린 분석을 내놓으면 가차없이 지적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아가씨,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숫자를 잘못 읽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언젠가 저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틀릴 때마다 노트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노트가 3년이 지나자 3권이 되었어요. 그렇게 일본에서 생활한 시간이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한지훈이 무너졌던 시간을 이조원 혼돈이 그룹의 회장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딱 3년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상속 절차를 마치고 제가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순스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스케가 찻잔을 2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물었어요. 아가씨,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찻잔을 손에 든 채 순스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순스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칼로 하는 복수는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돈으로 하는 복수는 피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인생 전체를 가져갑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딸깍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칼이 아니라 자본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오은숙과 태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먹이 아니라 돈줄이 끊기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남편의 회사 H태진건설이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순스케는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해줬습니다. 태진은 저를 회사에서 내보낸 후 재무 담당을 2번 바꿨고 그때마다 회사 장부가 엉켰어요. 격리 경력이 고작이라며 무시하던 제가 없으니 기본적인 자금 흐름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던 마지막 심장부 역할을 하는 핵심 부서가 바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격리의 역할을 했던 저희 업무였거든요. 제가 없는 태진의 회사는 자본 흐름이 개판이었어요. 외주 공사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협력 업체들이 하나씩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오은숙은 그 와중에도 백호 태왕선녀에게 거액의 복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이 무당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노트에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는 구덩이의 깊이를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구덩이가 깊어질수록 저의 준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건너온 지 꼭 2년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순스케가 조용히 권유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외모를 조금 바꾸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과거의 한지훈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성형수술까지는 아니고 제 외모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원래 제 얼굴에 있던 작은 흉터 제거 시술을 받고 머리색과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고시원 시절의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하게 재단된 정장을 맞췄습니다. 처음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7년 전 빗속에서 위자료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줍던 그 눈빛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스케의 추천으로 저는 대외적으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꿨습니다. 가네다 준코, 일본계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혼토니 코리아의 실질적인 회장. 그것이 한국에서 저의 새로운 얼굴이자 이름이었습니다. 순스케가 공식 대표자로 서류에 이름을 올리고 저는 베일 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기로 했어요.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일찍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순스케는 이 이름으로 서울 재계에 조용히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부동산 거물의 후계자가 한국의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남편의 회사에 미끼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반드시 미끼를 문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7년 전 쫓아냈던 고아 며느리가 일본의 2조 원대 회사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저는 귀국 준비를 마치던 날 밤, 저는 민지 방으로 갔습니다. 민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어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3년을 살았지만 민지는 한국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민지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한국 가고 싶어?
민지는 교과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자면 가야지.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이기는 거야? 할머니랑 아빠는 망하는 거야? 그 말이 어찌나 단단하게 들리던지 저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보다 더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가방 안쪽을 열었어요. 4년 전 고시원을 나오며 챙겨온 500만 원 봉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구겨지고 색이 바랜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안에 든 돈은 고스란히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봉투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린 뒤 다시 가방 안쪽 깊은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봉투를 꺼내는 날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나를 고아라고 무시하고 처절하게 내팽개친 사람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3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저는 가네다 준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차가운 한국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공항 유리창 너머로 잿빛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을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 오은숙, 그리고 박태진.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직도 고시원에서 알바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조원대 일본의 혼토니 그룹의 회장이란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혼토니 코리아 한국지사 사무실은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22번째 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순스케가 회장 대리 명함을 들고 재계 인사들을 만나는 동안 저는 그 층 안쪽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저기 어딘가 저 아래에 남편의 H태진건설 사옥이 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H태진건설 주변 부동산을 조용히 매입하는 첫 번째 계약서였어요. 순스케가 옆에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준비되셨죠?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3년의 생활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을 꿈꾸며 살다 보니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태진과 오은숙은 오늘 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면서 조용히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의 끝에는 박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토니 코리아가 서울 건설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소문이 퍼졌어요. 일본 부동산 거물의 후계자가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조용히 지켜봤어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반드시 냄새를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순스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가씨, H태진건설에서 투자 검토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박태진 대표이사 명이었어요. 역시 돈줄이 급한가 보군. 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순스케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요. 순스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 시각 H태진건설 사무실에서는 태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채권자들에게서 온 내용 증명 봉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 봉투들을 바라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통장 잔고가 한 달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협력업체 3곳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를 중단했고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태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스케였습니다. 태진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가 끝나자 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 사이로 긴 숨이 새어나왔어요.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을 겨우 잡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 오은숙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호 태왕선녀를 불렀습니다. 거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번에 일본 투자자가 진짜 귀인이 맞냐? 백호 태왕선녀는 부채를 천천히 펼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부채를 크게 한번 휘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 귀인을 놓치면 집안이 완전히 끝나. 오은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태진에게 달려가 두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태진아, 이번에 혼돈이 그룹 투자 유치는 무조건 성사시켜야 해. 알겠어?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순스케를 통해 파악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스스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작업을 더 했어요. H태진건설의 재무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순스케가 서울 회계법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이었어요. 그것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사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부실 공사 논란이 2건이나 진행 중이었고 미분양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총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오은숙의 사치와 무당복채로 빠져나간 돈만 해도 수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정리하며 입꼬리를 굳게 다물었어요. 이 회사는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주면 됐어요. 미팅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은숙은 태진의 회사가 위태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팅만큼은 자신이 직접 동석하겠다며 새벽부터 짙은 화장을 하고 비싸 보이는 외투를 차려입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안쪽 작은 방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로비를 내려다봤어요. 태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짙은색 정장을 빼입었지만 얼굴이 수척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양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오은숙이 들어왔어요. 걸음걸이가 예전만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순스케를 기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순스케가 로비로 내려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인사를 나누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양복 안쪽 주머니를 손으로 한번 짚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봉투를 꺼낼 날이 아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스케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태진과 오은숙이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태진의 얼굴이 먼저 굳었습니다. 저를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오은숙은 한 박자 늦게 굳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진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너는 지훈이? 설마 네가 왜 여기?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천천히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의자를 당기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순스케가 조용히 두 사람에게 앉으시죠 라고 안내했습니다. 태진이 비틀거리듯 의자에 앉았어요. 오은숙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저를 향한 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태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박태진 사장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면서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태진이 입술을 떼며 겨우 말했습니다. 지훈아? 저는 가볍게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낯선 사람처럼 그들에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오은숙이 의자 팔걸이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여기서 왜?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오은숙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그 얼굴이었어요. 조금 더 주름이 늘었고 조금 더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보네요. 저는 지금 혼돈이 코리아의 회장 가네다 준코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한지훈이고요. 지금은 H태진 건설의 투자 검토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태진이 의자에서 일어서려 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지훈아, 어떻게 네가 그 자리에?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정보력이 없나 보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차갑게 커튼 뒤에서 숨어 있을 때 오은숙 씨가 차갑게 저와 민지를 고아 출신이라고 무당이 하는 말만 듣고 부정탄다고 이혼 도장 찍고 내쫓았을 때 기억해? 서럽고 처절하게 쫓겨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인생 역전을 했어. 당신들 덕분에 우리 부모님을 찾게 됐거든. 우리 부모님은 일본 분이셨어. 안타깝게도 날 보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2조 원이라는 유산을 나에게 상속해 주셨고 나는 그 혼토니 그룹의 회장이 되었지. 이젠 조금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를 붙잡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될 텐데.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태진은 소리쳤어요. 나 좀 살려줘. 지훈아, 제발. 저는 태진의 손이 닿기 전에 몸을 살짝 뒤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순스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류 준비해 주세요. 순스케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태진 쪽으로 밀었어요. 태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내려가던 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투자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경영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7년 전 당신이 저를 버릴 때처럼 이번에는 제가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H태진건설의 모든 경영권을 혼돈이 코리아에 이양하는 내용이었어요. 태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
저는 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박 사장님 회사 상태로는 투자가 아니라 인수가 맞습니다. 이 각서에 사인을 하시면 당장 오늘 운영 자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태진이 각서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어요. 오은숙은 아들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의자에서 일어나 각서를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흘이 지나면 이 조건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회사는 파산하고 건지는 것은 하나도 없겠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오은숙이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저는 통쾌하고 시원한 마음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기다린 복수의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삼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은숙의 목소리였어요. 지훈아, 잠깐만. 저는 창밖을 바라본 채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은숙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은숙의 발소리가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본 채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오은숙이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각서를 손에 쥔 채였어요. 7년 전 빗속에서 봉투를 던지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은숙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지는 것이었어요. 오은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땐 정말 미안했다.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저는 손목시계를 한번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드릴 말씀은 회의실에서 다 드렸습니다. 오은숙이 한 발 다가서며 각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 우리가 잘못했다. 저는 시선을 각서에서 오은숙의 얼굴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 얼굴에 후회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담겨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니면 파산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오은숙의 시선이 등 뒤에 꽂혔지만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은숙은 백호 태왕선녀에게 달려갔어요. 신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녀님, 그 투자자가 지훈이야. 완전 망했어. 우리가 7년 전에 부정 탄다고 내쫓은 그 며느리라고. 백호태왕 선녀는 부채를 내려놓으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오은숙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됐잖아. 지훈이가 돈이 있으면 각서 같은 거 필요 없어. 잘 구슬리면 돼. 오은숙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백호태왕 선녀는 부채를 다시 들어 올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런데 그 전에 기도를 한번 크게 올려야 해. 복채가 좀 필요하고. 오은숙은 주저없이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 무당은 끝까지 오은숙의 공포를 돈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탐욕을 먹고 자라는 장면이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은 태진과 오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후회가 되었겠지요. 이조원 상속녀를 거지라고 쫓아냈으니 말이죠.
사흘이 지나고 태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각서에 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바꿔달라는 것이었어요. 경영권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넘기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순스케를 바라봤어요. 순스케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태진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조건 변경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다음 날 태진 혼자 왔어요. 시어머니 오은숙은 없었습니다. 태진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의 정체를 알고 나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에 사흘 전보다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와 다른 서류였어요. 태진이 그것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혼토니 코리아가 H태진건설에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조건입니다. 회사 경영권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했어요. 사적인 관계로 다시 남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대신 이 사업의 모든 자금 집행권은 혼토니 코리아가 갖습니다. 인감도 우리 쪽에서 보관합니다. 태진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경영권은 지키고 투자금은 받는다는 말에 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태진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탐욕이 경계심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진은 그 자리에서 사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순스케에게 건넸어요. 순스케가 공손하게 받아들었습니다. 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악수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순스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절차는 순스케 고문님께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태진이 멋쩍게 손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제야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태진이 사인한 서류에는 태진이 미처 읽지 못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금 집행권과 인감을 혼토니 코리아가 보관하는 동안 H태진건설의 모든 외부 자금 조달은 혼토니 코리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태진이 어디서든 돈을 빌리려 해도 저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태진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금 집행권이라는 말에만 집중하다가 그 아래 조항을 건너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넣을 때 순스케에게 말했어요. 이 한 줄이 나중에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순스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 생각보다 태진 씨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2조 원대 회사의 회장이 되신 것을 보고 멘붕이 온 것 같았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태진은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혼토니 코리아의 승인 없이 사채업자에게 몰래 접촉했습니다. 인감이 혼토니 코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인감 없이는 계약이 안 된다고 버텼어요. 다급해진 태진은 결국 회사명이 인감을 직접 위조해서 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배임과 횡령의 증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순스케가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며 노트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증거들이었어요. 그 무렵 순스케가 다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백호 태왕선녀에 관한 것이었어요. 순스케가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백호 태왕선녀의 과거 사기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계좌 흐름도 추적했어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집안 재산을 갈취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백호 태왕선녀는 오은숙만의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집안을 돌며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덮으며 순스케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백호 태왕선녀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스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도망칠 겁니다, 아가씨. 빠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순스케는 백호 태왕선녀 측에 연락을 넣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사업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어요. 백호 태왕선녀는 돈 냄새를 맡고 흔쾌히 응했습니다. 만남은 짧았어요. 순스케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기 전에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백호 태왕선녀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부채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스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백호 태왕선녀가 오은숙을 찾아왔습니다. 신당 앞에 마주 앉아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숙 씨, 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 해줄게. 오은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뭔데? 백호 태왕선녀가 낮게 말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현금을 확보해야 해. 귀인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돈으로 특별 기도를 올려야 하거든. 오은숙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백호 태왕선녀가 부채를 펼치며 말했어요. 30억? 오은숙은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오은숙이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오은숙은 그 순간 몰랐어요. 저의 정체를 알고 나서 이제는 눈이 뒤집혀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백호 태왕선녀는 남편의 재혼녀 김미영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김미영은 오은숙이 넘겨준 대치동 아파트 담보 서류를 들고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태진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3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보고받는 순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은숙의 탐욕이 백호 태왕선녀의 탐욕에 잡아먹힌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진의 회사로 사채업 채권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위조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사무실 집기가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그 상황을 보며 혼돈이 코리아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전날 순스케가 태진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공식 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태진의 전화가 10번 넘게 울렸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태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은숙은 그날 오후 백호 태왕선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오은숙은 신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웃 주민에게 물었더니 새벽에 짐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오은숙은 그 자리에 서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계속 그 소리를 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바라봤습니다. 오은숙은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보고받으며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7년을 기다린 그 봉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요. 7년 전 저를 버리던 그날처럼 이번에는 제가 그 회사의 문을 닫을 차례였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강제 집행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골목 안쪽에 세워둔 차 안에서 그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2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흰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잘 다듬어진 조경수가 현관 앞에 늘어서 있었고 지하 주차장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오은숙이 며느리를 내쫓고 손녀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집이었어요. 저는 손 위에 올려놓은 봉투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봉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7년 전과 똑같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그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파했던 밤이 정확히 7년 전이었죠. 오늘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린 그 끝이 오늘이었어요. 순스케가 조수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집행관들이 들어갑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양복 차림의 집행관 3명이 서류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7년 전 그 비오던 밤을 떠올렸어요. 짐가방이 마당으로 날아가던 소리, 빗속에서 울부짖던 제 목소리, 대문이 닫히던 그 둔탁한 소리.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 건물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은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못 나가.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고.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발이 문틀을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오은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행관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였어요. 슬리퍼 한 짝이 현관 앞 계단에 벗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은숙은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인 아파트 문고리를 놓지 않으려 버텼지만 결국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싸 보이는 외투가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 아래로 검게 흘러내렸어요. 7년 전 빗속에서 당당하게 서서 봉투를 던지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 안에서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굽이 낮은 정장 구두가 아스팔트를 밟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여미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앞 인도를 가로질러 오은숙이 주저앉은 곳을 향해 한 발씩 내디뎠어요.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아스팔트를 두드렸습니다. 오은숙은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오은숙의 귀에 닿았는지 오은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오은숙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눈 속에서 공포와 수치심이 동시에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오은숙은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기어오듯 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살려줘. 제발 한 번만 봐줘. 오은숙이 제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저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은숙의 굽어진 등만 바라봤어요.
7년 전 저를 향해 고졸 따위가 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이제 제 발 앞에서 살려달라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훈아, 민지도 보고 싶다. 제발. 오은숙이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제 구두 끝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 선을 넘으면 나도 저들과 같은 괴물이 되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지의 뜨거운 이마가 떠올랐습니다. 해열제 살 돈이 없어 젖은 수건을 갈아 올려주던 그 밤이었어요. 찜질방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던 3살짜리 민지의 얼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강에서 편의점 컵라면을 먹으며 즐거워하던 민지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7년을 품어온 그 위자료 봉투를 꺼냈어요. 손끝이 봉투에 구겨진 모서리를 느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지 않았어요. 서 있는 채로 위자료 봉투를 오은숙의 발 앞에 조용히 떨어뜨렸습니다. 500만 원이 든 봉투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며 납작하게 펼쳐졌어요. 오은숙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봉투 안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이 7년 전 저에게 주었던 그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날 당신이 던진 건 500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손녀딸이자 내 딸 민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오은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저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릴 때 던졌던 그 돈 500만 원입니다. 저는 그 돈을 7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오은숙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그 돈 이젠 도로 가져가십시오. 저는 필요 없으니까요. 되돌려 드릴게요. 마지막 남은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갔는데 앞으로 쓸 곳이 많이 생기실 테니까요. 오은숙의 손이 봉투를 쥔 채 파들파들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순스케가 앞으로 나오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 오은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은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오은숙의 눈이 주소란에서 멈췄어요. 그 주소를 읽는 순간 오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제가 7년 전에 살던 그 반지하 방입니다. 곰팡이 핀 벽지는 그대로예요. 갈 곳이 없으면 제가 살았던 반지하.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오은숙이 계약서를 손에 쥔 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순스케가 서류 한 묶음을 더 꺼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 오은숙 앞에 펼쳤습니다. H태진건설 사업 부지 인수 계약서였어요. 저는 오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옥은 이제 허물어버릴 겁니다. 그 자리에 저같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활센터를 세울 거예요. 저처럼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오은숙이 그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해자가 느껴야 할 진짜 공포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장 멸시하던 사람의 발밑에서 자비를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하던 사람이 자신의 집터 위에 희망을 짓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시각 H태진건설 사옥 앞에서는
태진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스케는 태진의 위조 인감어음 발행과 회사 자금 횡령에 관한 증거 서류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어음 사본과 계좌 흐름 자료, 그리고 혼토니 코리아와의 계약 위반 내역이 포함된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 당일 오전 H태진건설 사옥 앞에서는 태진이 수갑을 찬 채 경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진은 차에 오르기 직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커튼 뒤에 숨어 제 비명소리를 외면하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만든 구덩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순스케가 제 뒤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것을 등 뒤에서 느끼며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은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앞에서 불어왔어요. 저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그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하얀 외벽이 여전히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건물은 오은숙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가슴 속에서 7년 동안 단단하게 뭉쳐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학교 수업 마치면 엄마한테 연락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자. 잠시 후 민지의 답장이 왔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아빠랑 할머니랑 엄마가 혼내줬지?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흘러가는 동안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년치 눈물이었어요. 민지한테 답장을 했습니다. 응, 당연히 혼내줬지. 그렇게 받은 대로 돌려주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3년 전 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 이조원대의 회사의 회장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미혼모 재활센터 개관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H태진건설 사옥이 서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외벽에는 혼토니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줄지어 카메라를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건물 안쪽 복도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땅이 7년 전 저를 짓밟은 사람들의 땅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개관식 단상에 올라서자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이 재단은 학벌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어도 누구나 사람 대우를 받고 인간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고아라고 해서 고졸 따위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버려진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어요. 취재진 맨 앞줄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재단을 세우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마이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 앞으로 이 재단이 할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저는 재단 건물 맨 위층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7년 전 제가 살던 반지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에는 오은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시각 오은숙은 폐지를 주우면서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구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골목이었어요. 손수레 위에는 납작하게 접은 종이 박스 몇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은숙의 외투는 낡고 얇았어요. 한때 비싼 모피 코트를 걸치고 당당하게 걷던 그 몸이었습니다. 오은숙은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 박스 하나를 더 집어 손수레에 올렸어요. 지훈이 마지막에 돼 돌려준 500만 원은 진작 병원비로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지금은 약 한 봉지 쌀 돈도 빠듯했어요. 오은숙은 손수레 손잡이를 꽉 쥐며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골목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어요. 7년 전 지훈이 걷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시선을 거뒀어요. 더 이상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안에서는 태진이 공동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혼돈이 희망재단 개관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회장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 앞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 화면에는 H태진건설 대표 박태진 구속 기소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와 딸이 세상을 바꾸는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자신은 담장 너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지 태진은 그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강남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강물 위로 붉은 빛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식탁 앞에 앉았어요. 민지가 주방에서 컵라면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진지한 얼굴로 컵라면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요리했어. 저는 컵라면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지도 따라 웃었어요. 일본을 오기 전에 한강에서 산책을 하다가 먹던 컵라면이 생각이 났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넓은 펜트하우스 안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순스케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오며 민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지 씨, 오랫동안 갖고 싶다던 것 가져왔습니다. 민지가 쇼핑백을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하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민지는 인형을 두 손으로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순스케 아저씨. 순스케가 그 말에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순스케가 저를 바라보며 쇼핑백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가씨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통장이었습니다. 혼돈이 희망재단 명의의 새 통장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재단 출범을 축하하는 국내외 후원금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통장을 덮었습니다. 7년 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젖은 500만 원 봉투가 떠올랐어요. 그 봉투에서 시작된 것이 이 통장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순스케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모님. 이 모든 게 고모님 덕분이에요. 순스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가 직접 해내셨습니다. 운명처럼 저희가 아가씨를 찾아낸 것도 하늘이 도와준 거였어요. 하늘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맛있게 먹었던 컵라면을 떠올리며 민지와 저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낮은 곳으로 버림받은 지훈 씨와 민지는 기적처럼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고아로 자랐지만 2조 원대의 재벌 기업의 회장이 되었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